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제 서머타임 해제 후 첫 거래일이었는데 미국 대선 그리고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 대선 후보 간의 초박빙 양상이 계속되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한 가운데에 좀처럼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을 잘 못 잡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러셀 지수만 좀 올랐습니다. 다우지수에 편입된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기도 했지만 막판에 다소 상승폭을 줄이면서 1위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시장이 결과를 알 수 없는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감을 확실히 키워가는 와중에 일부 그동안 쌓였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포지션을 좀 이렇게 되갚는 양상도 관찰됐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1.8% 올랐고요. 2,58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도 3%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장중에 이제 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영향을 미치던 금투세 이제 폐지가 결정됐으니까 또 앞으로 국내 증시에 날개를 달아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떨어진 걸 보니까 오늘 증시는 좀처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나날이 상승세를 보이는 금 쪽 그리고 또 안전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월배당 ETF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막판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미 대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불안정한 심리가 그대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장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61%, S&P 500이 0.28% 하락했고 나스닥은 0.33% 각각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엔비디아 홀로 상승세 보인 반면 다른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하락했는데요. 애플은 0.40% 하락한 반면 엔비디아는 다우존스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0.48% 상승세 이어가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장중 한때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5%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 아마존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시장 분위기에 밀려서 1%대 하락했고 테슬라는 2.47% 급락하면서 엿새째 하락세 이어가는 반면 리비아는 1% 상승하는 등 전기차 안에서는 혼조세 양상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하락률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펜실베니아에 있는 공장의 원자력 발전을 늘려달라는 탈렌 에너지의 요청을 연방 규제 당국이 거부하면서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빅 이벤트가 몰린 한 주의 첫 시작인 만큼 조심스러운 움직임 보였는데요.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 당선 결과가 유력해 보였는데 다시 한번 급변하면서 결과 예측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베팅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언론사별 대선 예상 현황을 살펴봐도 48.5대 48.4로 초박빙인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거 미 대선이 열리는 해의 데이터를 좀 되짚어보면 1996년 이후 모든 사례에서 대선 후 하루 동안 주가 움직임 방향성이 그 이후 2주간 유지가 됐습니다. 누가 됐든 시장이 오르면 계속 오르고 빠지면 계속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말인데요. 1992년 이후 대선이 열린 해의 빅스 지수 월간 등락률도 살펴보면 선거가 진행되는 11월에 변동성이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낮아지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불확실성이 딱 이 기간에만 집중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전략상 각 후보에 따른 수혜주는 명확한 편입니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규제 완화 정책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은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산업재, 소비재, 금융 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락했던 트럼프 미디어는 간밤에 12%대 이상 상승 보이는 등 각 후보의 관련주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원자재 시장까지 함께 출렁이고 있죠.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던 시기엔 비트코인이 한때 7만 3천 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 속에서 현재는 6만 8,700달러 선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선거 결과에 따른 충격이 비교적 제한되는 완충지대를 많이들 찾게 되는데요. 그런 영역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단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 우선주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 미국 방산기술 ETF 같은 것들이 하나의 예시가 되겠고요. 또 곧 다가오는 연말 소비 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겸 최근 미국의 소비력이 견고하다는 신호도 확인한 겸 이미 소비자 ETF도 온라인 소매 테마 등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한편 연일 치솟던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습니다. 10년물은 4.3%대 아래로 내려왔고 미 연준의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도 4.16%대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앞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증산 계획을 재차 연기한 가운데 달러가 약세 보이면서 유가를 끌어내렸는데요. WTI 배럴당 71달러 선에 브렌트는 배럴당 75달러 선에 살짝 막판에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선 향방을 앞두고 눈치 보기에 나선 시장 속에서 최대한 덜 흔들릴 수 있도록 방어 쿠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해리스와 트럼프, 초박빙 판세만큼이나 두 후보를 지지하는 빅샷들의 시선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전의 날인 오늘 월가의 선택 함께 살펴보시죠. 포브스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억만장자는 각각 81명, 5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정책이 부자들에게 유리하다 비판하지만 정작 억만장자들은 해리스 편에 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지층 간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 해리스 측은 신흥 부자와 IT 부자, 여성 그리고 예술인으로 나타났고 트럼프 진영은 전통 부자와 부동산 부자, 남성 그리고 건설 에너지로 조사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해리스입니다. 대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면서 그간 중립을 고수하며 침묵을 지키던 이들도 속속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가 있겠죠. 그간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기조를 깨고 민주당 슈퍼팩 퓨처 포워드에 비공식적으로 5천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해리스 편에 섰습니다. 구글 CEO를 지냈던 에릭 슈미트, 넷플릭스 창업자의 리드 헤이스팅스도 이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성 억만장자들도 대부분 해리스 편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꼽혔던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전 최고 운영 책임자가 대표적이고요. 애플의 아버지죠. 스티브 잡스의 아내인 로렌 파월 잡스, 빌 게이츠의 전부인인 멜린다도 해리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미국 유통공룡 월마트의 상속녀인 크리스티 월튼, 피델리티 CEO인 에드워드 존슨의 아내 엘리자베스도 한편에 섰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고향인 뉴욕 기반이란 점도 눈에 띄고요. 또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검사로 재직하면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과 친분을 쌓은 덕분에 당선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분야로 기술과 의료 분야가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측에선 테슬라의 수작 일론 머스크가 완벽한 치어리더로 변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우리 돈 2천억 원을 욕박하고요. 괴짜답게 대선일까지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을 추첨해 매일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깜짝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편 억만장자에는 전통 부자와 건설, 에너지업계 출신이 많습니다. 은둔재벌로 불리는 티머스 멜런이 대표적인데요. 석유왕 록펠러에 견줄 정도의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교계에 잘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지지단체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해 이목을 끌기도 했고요. 카지노 재벌인 셸던 아델슨의 아내 미리암 아델슨도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고 트럼프 당선 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부자들, 또 가상자산 큰손 윙클보스 형제도 트럼프 편에 서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들만큼이나 지지자들 사이 신경전도 굉장합니다. 앞서 데이비 sak스 페이팔 공동 창업자는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지지자 명단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엔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의 이름도 올랐고요. 반대편에선 실리콘밸리 건물 200여 명이 카멀라를 위한 벤처 캐피털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지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뜨겁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종목별로 봤을 때 2차 전지주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가장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도입이 예정됐던 금투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꾸준히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번에 제1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면서 결국 1월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그라들면서 국내 증시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놨는데요. 특히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 매매 비중이 높고 또 낙폭 과대라는 인식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금투세 폐지 수혜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도 투자자들이 수급이 애매한 업종보다는 확실하고 강한 업종인 2차 전지주에 쏠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외에도 바이오주도 함께 상승세에 나선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 2차 전지주 마감 상황 보면 자이글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에코프로머티가 9.72%, 에코프로가 7.37% 뛰었습니다. 또 이어서 엔캠이 6.62%, 포스코퓨처엠이 5.7%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SK AI 서밋 20 행사에서 SK그룹이 엔비디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강조하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젠슨왕 CEO가 HBM4의 공급 일정을 6개월 당겨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026년으로 예정돼 있던 HBM4 12단 출시 일정이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지고 오는 2026년에는 수요 발생 시점에 맞춰서 HBM4 16단 제품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의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에 사실상 고대역폭 메모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HBM3와 HBM3에 이어서 맞춤형 제품인 HBM4까지 SK하이닉스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양사의 협력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SK하이닉스가 6.48% 급등했고요. 엑시콤과 파도도 모두 6%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YC캠이 4.36%, 한미반도체가 3.02%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여행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허용한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인데요. 이로써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8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비즈니스와 여행, 관광, 환승 등을 위해 중국에 갈 경우 무비자로 15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비자는 중국만 한국인 비자를 면제하는 일방적 면제지만 그동안은 한국인이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6만 원의 비용과 또 일주일가량의 발급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번 비자 면제 조치로 중국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여행 특수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참 좋은 여행과 노랑풍선이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모두 투어도 16.8% 뛰어 올랐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어가 6.04%, CNC가 4.67% 상승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해리스 수혜주들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ABC 뉴스와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또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7개 경합주에서 7,879명의 투표 참여 의사가 분명한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개 주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공화당 강세 지역인 남부 선벨트인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새롭게 강세를 보이면서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을 회복한 것인데요. 이 조사대로 대선 결과가 나와 해리스가 4개 경합주에서 승리한다면 선거인단 274명을 획득해 당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해리스 관련주인 대마주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어제 비엘팜텍이 11.26%, 오성 첨단 소재가 7.35% 뛰었고요. 화일약품이 4%대, 인벤티지랩과 한국 BNC가 3%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는 소식에 양지수 모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10월부터 지지부진했던 시장에 마법을 부린 모습입니다. 시장의 온기가 확 돈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시작됩니다. 미국의 대선 이슈가 또 우리 시장에 마법을 부려줄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개장 준비하시죠. 양 지수 모두 종가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83% 올라서 단숨에 2,588.9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금투세 이슈에 더 민감했던 코스닥은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3.43% 큰 폭으로 급등해서 754.08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급 상황이 오랜만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에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82억 원, 순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수 회복에는 계속해서 큰 도움이 되겠고요. 기관은 3,41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만 홀로 3,8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서는 외국인이 3,298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2,07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의 급등을 부추겼습니다. 개인만 5,40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증시 전반에 매수세가 강하게 돌다 보니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부를 켰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 좀처럼 보기 힘든 세 개의 태양이 함께 떠올랐는데요. 우선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가 0.69% 상승했고 SK하이닉스 6.48% 상승세 시현하면서 19만 닉스 회복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서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2차 전지주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3.2%, 포스코홀딩스가 2.37% 강세 기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7개 경합주 중에서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는 결과가 2차 전지 투심을 회복시켰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살짝 떨어지다 보니 바이오 쪽도 괜찮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9% 올랐고 셀트리온 3.48%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헬스케어와 2차 전지 종목이 다수 포진해 있는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좋았습니다. 시총 상위 40개 종목 중에서 하락한 종목이 딱 1개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시총 10위권 전 종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이 9.26% 시세를 내면서 38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에코프로 형제가 7%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HLB가 4.8%, 리가캠바이오 9%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 밖에 엔캠이 6.6%, 휴젤이 7.48%, 삼천당제약과 클래시스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대형주 전반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환율은 크게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원 50전 떨어져 1,370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1거래일 만에 최저치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우위를 보이면서 달러화 약세를 나타냈고 금투세 폐지 소식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 소폭 반등하더니 역외 환율에서는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374원 선이었습니다. 정규장에서 워낙 크게 떨어진 터라 낙폭 과대 인식에 달러화 매수 심리를 자극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의 날인데요. 지난 대선들을 되돌아봤을 때 보통 미국 대선 전에는 코스피가 다소 약한 흐름을 보입니다만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선이 끝나면 에너지나 철강, 화학, 반도체 같이 경기 민감 업종의 수익률이 높았는데요. DS증권에 따른 국내 증시는 바이든보다 트럼프 집권 당시에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습니다. 1990년 이후에 역대 미국 집권 정당 시기별 연평균 수익률은 민주당 정부에서 5.6%, 공화당 정부에서는 13.3%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집권이 무조건 코스피 상승을 이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과 함께 정권별 공약 정책들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야겠는데요.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따른 수혜 업종들을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와 연관된 원전주, 방산주, 금융, 제조업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해리스 행정부 출범 시에는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2차 전지 등 전기차, 마리아나 같은 소비재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서 개표를 하더라도 결과가 바로 나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해리스 수혜주는 그만큼 단기간에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증권가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교집합 업종 수혜주를 주목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과 반도체 업종이 대표적이고요.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또 제약바이오 업종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군 우선주의 기조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미국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투표가 시작되고 내일 아침 8시부터 본격적인 개표가 이뤄질 텐데요. 개표하고 시시각각 바뀌는 판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업종들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으로 바쁜 상황이지만 또 실적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대거 발표되는데요. 하이브와 한화, SKC, 카카오페이, ISC, 롯데칠성, 롯데렌탈, 현대홈쇼핑과 위메이드, 하나투어 등의 실적도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리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7개 경합주 중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해리스 수혜주인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까지 주목받은 건데요. 특히 하이드로 리튬은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생산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리튬 음주를 비롯해서 해리스 테마주 강할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몸을 사리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금투세 폐지 소식에 좋았기 때문에 이 훈풍이 미 대선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뉴스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조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 대선이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간의 초박빙 양상, 초접전이죠. 이게 전혀 결과를 알 수 없는 또 어쩌면 대선 결과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이게 참 시장에서 실하는 불확실성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좀 전에 나온 소식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는 소식까지.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자막으로라도 처리는 한번 해줘야죠. 그래도. 저렇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글쎄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우리나라에 드리워져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너무 이렇게 희화화하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자주 쌓았고 그렇게 한데 또 저 부분을 또 심각하게 보는 분들은 또 심각하게 봅니다만 그럼요. 글쎄요. 심각하게 되면 안 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싶은 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대선 결과도 조금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거기다 FMC 또 있고.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정민희는 어떠셨어요? 저는 어제 생각보다 좀 약했다. 우리 물론 글로벌 증시에서 챔피언 먹은 날인데 어제가. 금투세 폐지 소식 금투세 나왔는데도. 폐지 소식 나오면서 그렇긴 하겠는데 그동안 금투세 하면서 이렇게 눌렸던 거에 비하면은 좀 반등폭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동안 밀렸던 게 금투세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래도 코스닥은 그래도 참 모처럼 보는 3%대 급반등이었네요. 네, 그럼요. 일단 심리 자체는 그래도 좀 예. 좋아지는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또 우리 시장 또 많이 한번 또 짚어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 본부장님. 네. 뉴욕장 보기 전에 네. 어제 금투세 관련해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고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못했죠. 그죠? 네, 그리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미 대선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없을 때 이야기를 해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라면 조금 일찍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죠. 하필이면 이번 주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전 세계 시장이 네. 미 대선 바라보고 있는데 예. 갑작스럽게 금투세를 어제 이야기를 한다?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 대선이 좀 변동성을 상방 변동성이 아니라 하방 변동성을 보여서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금투세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해줄 거라면 좀 일찍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할 거라면 이번 주는 지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그래도 적을 때 해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예. 어찌 되었든 우리가 기다렸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강하게 올랐었던 게 2차 전지였기 네.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부터는 일단 꾸준히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시장이 조금 디스카운트 됐던 요인이 금투세 때문만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얘기네요. 네. 예.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제 미 대선 네.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증시는 어쩔 수 없는 보합권일 것 같습니다.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 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 여기서는 또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갈피를 못 잡는 대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의 대선을 저도 이제 겪었지만 올해 대선이 유독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큰 대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이때쯤 되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는 쪽, 반대로 엄청나게 크게 피해를 본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올라간 것도 없고 내려간 것도 없고 미국은 어제도 결국 엔비디아만 승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시가총액을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물론 이제 종가 부분에서는 애플이 살짝 아랫꼬리가 달렸고 엔비디아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순위가 바뀌었지만 일단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미 대선을 앞둔 관망세가 조금 짙은 상황이 아니었나? 해리스가 유리하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네네. 이제 트럼프가 불리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렸던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약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예. 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 증시도 대선을 자꾸 봐야 되는데 네. AI 관련 기업들이 너무 지금 실적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정말 글로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중심에 지금 있다 보니까 미 대선보다는 개별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미 대선 영향은 어떻게 보면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뉴욕 미 대선하고 FMC 이번 주간 거치고 나서 네. 뉴욕 증시 먼저 기존의 이 상승세 불장 계속 유지된다고 보세요? 저는 연말까지는 크게 걱정 없이 연-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말까지? 네. 근데 만약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변곡점을 만나게 된다면 내년 1분기 중순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번 올해 말까지는 저는 이 기조가 그대로 좀 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아마 많은 프로를 통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해리슨 수혜주와 피해주, 트럼프 수혜주와 피해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은데 제가 과거 데이터를 이제 다 쌓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민주당이 되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느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또 되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밀렸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피해주와 수혜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대선이 어느 쪽으로 끝나든 일단은 저는 그냥 시대의 흐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대의 흐름은 사실은 신재생도 2차 전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반도체, AI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HBM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네. 거의 뭐 치어리더 격인데 네.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줄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선택의 미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쪽에서 사실 2차 전지를 좀 많이 선호를 하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좀 대표격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와의 이제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좀 친밀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셨잖아요. 네네. 그게 고스란히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강할 땐 테슬라가 지금 밀리는 현상.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5에서 8%대의 이제 조정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고민이 많겠지만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결국 대선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그 변동성이라는 것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 본업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테슬라의 본업은 결국엔 전기차 플러스 FSD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든지 뭐 로봇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의 근본적인 부분을 실적을 좀 보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우리에게 이번 3분기를 통해서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조정이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영향을 그렇게까지 크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지난주와 이번 주 흐름을 좀 놓고 보면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밀린 부분이 조금 찝찝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테슬라하고 그다음 또 짚어봐야 될 게 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네. 예,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 가장 최애 종목 2개. 이게 지금 이 140불 승부가 좀처럼 잘 안 납니다, 이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많이 납품을 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공장 증설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있는 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 주가라고 하는 건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납품을 받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리밋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실적이 나오려면 더 높은 마진율을 남겨야 되는데 과연 그걸 아마존이라든지 그 데이터 센터를 받아가서 쓰는 쪽에서 납득을 해줄까? 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생산을 받아서 더 많이 빠르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상승에 일정 부분 좀 제한이 좀 걸려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뭐 HBM을 대체할 만한 어떤 대항마가 나오고 있지 않는 이상 뭐 AMD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아주 그냥 크게 혼났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엔비디아 중심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속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엔비디아도 말씀 주셨고 그러면은 섹터 얘기하니까 또 제약바이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번 주에 또 이제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 있죠. 있는 수요일에.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AI가 제약바이오 산업 지형 판도 변화도 좀 일으키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와 AI를 네. 합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업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보로노이와 이제 신테카바이오. 요 두 기업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에 AI를 붙여서 어떤 사업을 할 거야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연구를 하면서 임상 데이터를 뽑으면 예를 네네. 들어서 하나의 샘플을 이제 표출을 할 때 적게는 7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 근데 시간이 이걸 단축된다면서요? 네, AI로 이제 돌리면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데 예. 지금 연구 기간이 굉장히 제약바이오에는 중요한 게 네. 연구 기간은 곧 돈입니다. 그렇죠. 연구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세이브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과거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성과를 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플러스 AI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뭐 전체적인 산업을 통틀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드웨어의 나라이지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 그래서 이제 신테카 바이오와 보로노이가 있는데 보로노이는 그나마 고객처를 찾았습니다. 매출을 낼 수 있는 매출처를 찾았어요. 근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보로노이와 그렇게 큰 격차는 없다고 하나 정확한 매출처를 좀 찾지 못하다 보니까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각각의 좀 스토리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보로노이가 가니까 신테카 바이오도 따라간다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가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명확하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고객 다변화를 성공을 한다면 그때는 투자할 만한 포인트는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AI 관심은 가져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낮은 위치에서 출발한 신테카 바이오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보다는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겠다라는 전략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생명공학 기업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접목이 될 그런 그렇죠. 산업이긴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그 AI는 나중에 성장 모멘텀을 확실하게 붙겠지만 지금 당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리가켐 바이오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알테오젠은 소위 말하는 이제 코스닥의 시총 지금 1위인가요? 예, 1위예요. 그리고 뭐 바이오 장을 이끌어온 또 대장주기도 하고 지금 고객처나 매출 이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열티만 받아도 로열티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력을 이번에 뽐내준 거죠. 그러니까 SC 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과의 문제인 건데 우리가 링겔 같은 거 맞으면 병원에 가서 2시간, 3시간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SC 제형을 통해서 맞는다라고 하면 길어봐야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회전율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알테오젠에서 이야기하는 SC 제형이 굉장히 이제 시장이 무궁무진을 하고 이 확장성이라는 것을 무시 못 하거든요. 제약바이오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적용을 하는 이제 적용증 자체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라서 저는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기술력, 파마 리서치도 기술력은 있지만 사실 마케팅 쪽에 조금 더 이게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두 기업이 만나서 테르가제라고 하는 제품을 공동 판매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시장 자체가 비만, 당뇨,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통해서 체중을 감소시키고 또 체중을 감소를 하면 살이 처지기 때문에 그것을 또 리프팅 해주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하는 과정에 부작용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관리를 해주는 쪽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다 보니 이런 뉴스에까지도 알테오젠 뛰어들고 파마 리서치 지금 같이 뛰어들고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이 직접 뛰어든 건 아닙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미스할 뻔했는데 알테오젠의 자회사 알테오젠 헬스케어가 파마 리서치와 이제 공동 판매 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시장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보셔도 괜찮다. 대신에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쉼없이 올라온 시가총액 대형주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시에 붙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을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7월 중순에 그리고 8월 한 20일 그 이후부터 해서 한 2번 정도 한 970불 근방에서 이렇게 2번 막히고 나서 많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먼저 806불까지. 그러니 이제 미국 쪽에서 비만 치료 관련해서부터 일라일리 했는데 이쪽은 꺾였는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시세가. 뭐 미국장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 아니요, 이제는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삭센다라는 제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이거 잘하면 미국에서 재고가 많이 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재고가 없으면 못 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일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게 월등히 유리한데 우리 쪽에까지 지금 일정 수량이 넘어온다? 재고에 대해서 조금은 남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것을 이제 보지 않고 확 달아올랐습니다. 뭐 블루엠텍, 나노엠텍 유통하는 기업들 투심이. 근데 이제 막상 이번에 이 일라이릴리 실적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니 재고가 많다라는 것이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노보노디스크도 실적과는 무관하게 지금 재고의 문제로 재고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여기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관련주도 일정 부분은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 개발하는 기업들은 많이 못 올랐었습니다. 네, 당연히 네. 못 올릴 수밖에 없죠. 이제 임상 1상을 준비를 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에서 플랫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지만 결국엔 글로벌 빅파마와 완벽하게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비만과 당뇨 쪽을 좋게 보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은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살짝 네. 뭐 숨고르기고 이제 대선 보고 FOMC 보고 방향 잡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어제 모처럼 이제 금투세 뉴스로 소식으로 이제 힘을 한번 냈고요. 이게 그러면 어제가 임팩트면 이제 팔로스루가 있어야 되는데 공이 멀리 가려면 네. 오늘 어떻게 오를까요? 저는 오늘은 좀 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네, 오늘은 하루짜리? 그러니까 하루짜리라기보다 네. 한 번 더 이제 크게 상승을 네. 하기 위해서 숨을 좀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오히려 올랐다가 미 대선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가게 되면 네. 오히려 그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뭐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좀 실망스럽겠지만 무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만약 차익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내하는 수준 코스피 0.5% 이내, 코스닥도 0.7% 이내의 어떤 이 정도의 조정 안으로만 저는 끝내준다면 충분히 미 대선 끝나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오늘 올라버리면 내일과 내일 모레 또 빠지면 우리 미리 올랐잖아.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먼저 오르는 것보다는 일단 한 번쯤은 쉬어가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대신에 종목별로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지금 헬슨 트레이더로 좀 불리우는 소테마. 네. 대표적으로 뭐 의료용 대마, 마리화나 이러한 쪽들은 오늘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 나오기 전까지. 네. 만약에 이걸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네. 이 뉴스가 다시 부각이 될 4년 뒤까지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대선주는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들어가는 나오기 것보다 전에. 잘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소테마는 저는 오늘 욕심 크게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금투세 폐지 효과를 저희가 뭐 단순히 또 단시간에 어떤 시장 흐름으로 보고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오늘 금투세 폐지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금투세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 좀 수혜 업종 섹터를 좀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근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죠. 예. 그래서 뭐를 더 사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갈 거냐? 네. 연속성을 줄 거냐 말 거냐인데 저는 일단 배터리셀 3사를 당연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셀 3사가 일어나야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기업들이 시간차를 두고 순서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 번 더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어제 실적 내용 중에 SK 온이 정말로 이제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좀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만약 시간차를 두고 덜 오른쪽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노무라에서 또 이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에코프로 BM 매수 의견. 대신에 목표가는 하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매수를 해놨으면 목표가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목표가는 내리지만 매수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에게는 이러한 리포트들이 이제는 호재로 조금은 크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만약 안정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배터리셀 3사가 맞겠지만 변동성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셔야 되고 그럼 에코프로 비한 에코프로 머티 중에 뭘 봐야 되냐? 저는 당연히 실제 사업을 통해서 연관성을 좀 지어줄 수 있는 에코프로 BM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일단 걱정되는 그 그룹들이 몇 군데 있죠. 저기도 저기도 네. 저러다가 혹시 또 갑자기 덜컥 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하나 쪼개서 뭐 또 하나 상장하겠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여지는 없나요?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기업은 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길게 보시기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게 보시려면 실적도 개선이 되는 확실하게 좀 돌아오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었을 때 여전히 이쪽은 실적이 좋지 않다. 대신에 배터리 셀 3사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가오는 4분기에 이들도 어느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 반발세를 조금 이용하는 매매가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방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런 기업들 증자 나올까 봐 불안하다.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 증자가 나오지 않을 불확실성이 적은 쪽을 저는 선택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P&T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2차 전지 장비주. 왜 이 기업은 제가 유상증자 나올 확률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2년치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비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울 수 있기에 만약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된다 하시면 저는 2차 전지 안에서는 P&T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75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53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7,600원. SK하이닉스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6% 강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호가에서는 좀 쉬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2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현대차 0.69%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215,000원이고요. 기아는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8,400원. 셀트리온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9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2,500원. 포스코홀딩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9% 넘게 올랐었죠. 오늘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6,300원, HLB 보합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32,200원. 엔캠이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3,000원이고요. 휴젤이 0.8%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29만 원. 삼천당제약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2.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8,900원.
어제 4% 넘게 올랐었죠. HPSP입니다. 지금 특허 소송 승소 소식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1.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3,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9분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보니까 일단 뭐 대선이라는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닥은 그래도 뭐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이 좀 잘 버텨줄 것 어제부터 같네요.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네네. 상대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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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정도면 저 정도면 나빼드네요. 뭐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제 그것도 있었지만 금투세 폐지 얘기도 야당 대표의 발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컨퍼런스 2024 이 행사 뭐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 뉴스는 그냥 타이틀만 좀 받고 내부는 크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만큼 별 기대가 없으시구나. 네. 그럼 패스. 네. 그럼 패스. 아니 어제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정확히 뭐예요? 안 보신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 이 대왕고래 테마가 사실은 올해 2분기에 가장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유전이 있네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이제 초청을 해서 탐사를 한 해 만에 또 이것을 이제 했었을 때 돌아오는 경제 효과가 마냐 이제 굉장히 말이 좀 많았지만 일단 사람들 기억 속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산업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이미 시간차가 조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올 거라면 진작에 여름 때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 와서 이쪽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셔서 물려 계신 분들.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대왕고래 테마 보지 않아요. 결국 2차 전지 얼마만큼 더 올라갈 거냐. 만약에 제약바이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무엇을 사야 될 거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대왕고래 테마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단기 공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 저기 나오는 화면에 보면은 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이런 건 종합 상사잖아요. 그쵸. 예, 이런 쪽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량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우량한 기업인데 예. 뉴스는 우량하지 못하죠. 뉴스. 그러니까 이제 괜히 저 테마에 편승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괜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테마가 중소형주들을 보신다면 상관없지만 네. 저 뉴스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본다?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바라보시는 것은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차라리 아마 지금 여러분들 포트가 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개인 네. 투자자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 개인 포트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가지고 있던 게 안 되니까 새로운 뉴스 나오면 여기 또 이쪽 뉴스 나오면 여기 이러면서 이제 종목이 늘어나면서 지금 발생이 되는 문제이기에 일단 이러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만 저는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정말로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어서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선택을 받으면 저는 그때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리고 이번 주는 너무나 지금 봐야 될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 금투세의 연속성, 미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은 더 지켜보신 이후에 수급이 몰리면 그때 보신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조금만 더 얘기하시죠. 다 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다 가는 건 아닌데 얘 어떡합니까 이거 LNF? 이거 진짜 좀처럼 수익을 못 내네요. 일단 LNF뿐만 아니라 지금 위치 자체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LG 네.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네. 에코프로 그룹주, LNF, 네. 엔캠 그러니까 한때 정말 시장을 휘몰아쳤던 기업들 다 지금 조정이 나왔고 얘들은 20배 이상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조정이 예. 나왔고 예. 당연히 근데 조정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건 돈을 못 벌어서입니다. 실제 3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돈을 못 버는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예. 돈을 잘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지금 돈을 더 못 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이 이렇게 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결국엔 주식은 3개월치, 6개월치의 기대감을 미리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설마 테슬라의 인도량, BYD의 인도량,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GM과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매매는 공략 가능합니다. 단기 매매는 하지만 이제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 바라보기에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돈을 못 버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줄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변명을 들여서 유상증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길게 보시기보다는 데드캣 바운스가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그것을 좀 노려보는 투자의 의미로 조금은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는요. 포스코 그룹주들은 포스코 그룹주는 좀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는 원래 기존의 철강 기준으로만 좀 평가를 받았던 상황에 플러스 이제 알파, 그러니까 신재생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던 상황인데 그게 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철강으로만 평가를 받아도 지금의 주가는 원래도 유지를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포스코 홀딩스만큼은 뭐 지금의 가격도 크게 괜찮지 않겠나. 대신에 속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죠. 과거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단기간에 엄청 올랐으니까 지금부터 또 올라간다? 그거는 좀 욕심이니 시간은 좀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제 왜 그 중국 이제 무비자 여행 가능이잖아요.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여행하려면은 그 비자 받았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니까 호재지 네. 실제로 여행 가시는 분들 비자 그거 안 한다 그래서 대만, 일본, 발리, 푸켓 가시려다가 중국 가시는 분들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준비 다 했다가 아니, 중국에 무비자인데 그럼 중국 가자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일본 우리 엔화처럼 여기서 다른 데서 100만 원으로 이거밖에 못 하는데 지금 중국 가면 300만 원처럼 쓸 수 있어. 그러면 모르죠. 그러면 이제 중국을 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행사도 과거에 패키지로 흥했던 하나투어, 모두투어보다 개별 여행으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이 강한 이유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덜 올랐네, 여기는 윗꼬리 달고 빠졌네, 이거 따라갈 수 있겠지 붙으시기보다는 개별 여행,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행사는 저는 보시기보다 차라리 LCC 항공사를 보시는 게 항공사.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 예전에 중국 가려고 체크인하려고 했는데 비자를 안 받은 거예요. 네. 그 앞에서 바로 목적지를 일본으로 바꾼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 정도 수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뭐 다른 데 가려다가 중국으로 오는 경우는 없다. 네, 엄청나게 갑자기 무비자한데 그래서 모든 또 시선이 중국으로 갈 일은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벌써 우리 IS 김태성 본부장하고 방송한 지 이제 한 달 네네. 남짓 돼 가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진짜 챗 GPT야. 그냥 입력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그렇다고 종목팔이 장사도 아니야. 어지간하면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면 기대 아니면 아니다. 딱 부러지는 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내가 중국 무비자라고 중국 한 가볼까 생각은 저도 안 드네요. 제 주변엔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 주변에는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이참에 한번 가보자. 약간 왜냐면 비자 받는 게 약간 번거롭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까운데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 또 일본 증시가 이제 30분 더 연장이죠. 예. 네. 거래가 뭐- 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건 일본 시장 기준이죠. 그걸 네.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그렇긴 한데, 거래량 늘어나기를 바라는 건 저는 욕심이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그냥 이 정도 이슈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전략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일단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종가의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종가. 같아요. 종가에 이제 신재생을 선택한다면 메이저 주체들도 그 얘기 개장하고 헤리스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자, 11월 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경계성 매물들이 출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또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는 양상이었고 정말로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결과 지연 가능성까지도 나오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 또 이번 주에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소화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코스닥이 3% 강세를 나타내면서 반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은 일단은 미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성 여파로 지금 조금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7% 하락 2,570포인트, 코스닥 0.2% 소폭 하락으로 75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3% 하락 출발 보여줍니다. 57,900원, SK하이닉스 0.8% 내림세 192,7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7% 하락입니다. 423,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하락으로 101,4,000원, 현대차 0.6% 떨어집니다. 215,0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0.8% 하락입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96,800원, 셀트리온 0.7% 내림세로 18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떨어집니다. 48,050원이고요. KB금융도 내림세 92,2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하락으로 34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3%, 0.5% 올라갑니다. 391,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0.2% 소폭 떨어집니다. 181,500원, 에코프로가 1% 약세입니다. 85,100원, HLB가 0.6% 내림세로 66,400원, 리가캠바이오가 0.46% 떨어집니다. 12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캠 1%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어제 좀 코스닥 쪽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휴젤도 0.5% 내림세로 286,000원, 삼천당제약 보합이고요. 클래시스가 소폭 상승입니다. 지금 53,300원, HPSP 1.8% 상승으로 3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오늘 왜 이렇게 수산주가 많이 갈까요? 지금 사조산업이 14% 급등합니다. 76,600원. 그리고 사조시푸드가 10% 이상 올라갑니다. 7,490원이고요. CJ시푸드 4% 강세입니다. 3,315원. 사조대림 3% 올라가고요. 지금 동원수산도 2% 강세 5,820원. 한성기업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오늘 수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올라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종목들 자체가 좀 동전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0원도 안 되는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게 투기성 좀 매수세 정도가 유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여행주가 좀 올라갑니다. 지금 참 좋은 여행이 21% 급등합니다. 7,3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노랑풍성도 지금 15% 급등합니다. 6,650원 선. 지금 여행주들 그리고 세종도 1.5% 상승 중이고 레드캡토도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행주 내에서는 이제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정도가 좀 두 자릿수 상승률을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오성첨단 소재가 각각 3%, 2%, 1% 올라갑니다. 다만 상승 탄력은 그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올라갑니다. 자이글이 지금 29% 넘게 급등을 하고 있네요. 지금 상한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테크도 지금 5% 강세고요. 그밖에 VT, 소프트센.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도 여러분이 아시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아니면은 이제 셀 쪽 업체들이라기보다는 소형주 쪽에서 일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만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흐름이 좋은데 지금 펜젠 15% 급등합니다. 5,760원이고요. 한미약품이 7% 강세입니다. 361,500원. 보령이 3% 강세로 11,180원. 종근당 그리고 대웅제약이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녹십자도 1% 올라갑니다. 제약바이오주들 특히 한미약품
상승세가 좀 눈에 띄죠. 자,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 나노엔텍, 디알텍,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이 3% 강세고 알파녹스도 17%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루닛 2%에서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넘어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55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 어제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784억 원, 784억 원 역시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294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6억 원, 5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4원 30전 상승한 1,375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닥은 좀 잘 버텨주네요.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확실하게 다 가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이게 종목 장세입니다, 지금. 예. 우리 김 본부장 말씀하셨듯이 여행 관련주도 다 가는 게 아니고 빠지는 놈은 심하게 빠지는데 어쩜 그렇게 두 개를 콕 집으셨어요? 참 좋은 하고 어디? 도랑? 풍선이요. 야, 이러다가 이거 유혹 생기시겠는데 바로 유튜브 하나 파가지고 월 한 50만 내세요. 큰 돈 아닙니다. 이걸로 그냥 매달 5천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 이것도 장사 되겠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 피 봤는데 네. 지금 또 빛의 속도로 다 파악하신 것 같은데 개장 초 흐름이 어떻게 특징이 지어집니까? 일단 어제 강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일정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물량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시간대인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9시 7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9시 30분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처진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지금 봐야 될 중소형주들이 몇 개 좀 보여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 만약 해리스 쪽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신재생 플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혹은 풍력 쪽은 좀 보셔야 될 거거든요. 이제 풍력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CS 베어링과 CS 윈드는 너무나 잘 하시는 기업이라서 이것을 좀 제외하고 다른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SK 이터닉스와 금연 그린 파워라고 하는 이제 중소형주가 있어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금연 그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출발하고 나서 지금 10% 이상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올해 이제 상반기에 가장 어떤 고민이 뭐였냐? 수주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3분기 들어오면서 수주 잔고도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수급이 이제 모이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시세 탄력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에서는 지금 해리스 쪽으로 조금 우세한 쪽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만약 이쪽에 공감대가 형성해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단의 종목군들보다는 이렇게 중소형주 단 안에서의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SK 하이닉스 어제 6.5% 가량 오르고 오늘도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21선만 가면 밀리네. 또 엇갈리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확실히 수밖에 엔비디아가 없다. 잘 나가면 SK 하이닉스도 이게 동맹이 워낙 강하잖아요. 거기다가 6개월 더 빨리 앞당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SK 하이닉스를 좀 보셔야 될 것 SK 같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못 버리니까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못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죠. 삼성전자가 안 된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안 된다는 것을 글쎄. 인지하시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지고 가시는 건데. 저도 손절 못하고. 아니 그러신 분들 지금 많아요. 네, 이건뿐만이 아니라 그러신 분들 많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될 줄 알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오히려 더 머릿속을 좀 복잡해지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못하니까 TSMC 쪽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도 풍겼고 지금 HBM에 대해서도 일단은 또 조건부 승인 그 이상의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SK 하이닉스에는 호재였죠. 첫 번째 엔비디아가 또 상승했다라는 것. 두 번째 최태원 회장을 통해서 HBM4 양산 일정을 6개월 앞당겨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거죠. 우리는 HBM3 8단, 12단도 못하는데 저기는 HBM4 벌써 갔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는 지금 참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들고 있으면 그래도 믿음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소부장 쪽에서 지금 처지고 있는 쪽.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네, 아닌가 싶어요. 네. 한미 반도체도 걱정은 안 해요. 어차피 독점적인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지난주에 왜 다른 반도체 종목분들 갈 때 이수페타시스는 이렇게 처지지? 유상증자가 나오는 것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전고체 배터리 혹은 이제 관련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제이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정말로 이 제이오라고 하는 그룹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면 이수그룹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 5거래일 만에 지금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고점 대비 지금 30% 가깝게 좀 빠진 상황. 네. 이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설사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비중을 저는 줄이시는 게 맞다. 지금 결국엔 가는 기업만 가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일단 반도체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SK하이닉스를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네네. 제가 나올 때마다 좀 이야기를 그러게요. 드리는 것 같아요. 네. 한미 반도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법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전략을 좀 세우실 분들은 전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자라는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굉장히 좋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뭘 이렇게 좀 좋다 싶으면 또 이제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다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끝물일까가 늘 이제 두려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민폐가 되니까. 예를 들면 인도 증시 같은 경우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금년 초부터 과한 거 아닌가 했는데도 쭉쭉쭉쭉 더 왔는데 최근에 또 인도 증시에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봅시다 한 그때가 또 방송 타이밍이 또 꼭지였어요. 뭐 그런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또 조선 다룰 때는 여러 가지 업황이나 뭐가 다 나쁘지 않게 이제 결론을 내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반등의 조짐은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시간을. 조선주들은.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간을 갖고 있느냐? 지금 조선사들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예. 이제는 속도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적자폭을 개선하는 그 속도보다 이제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수주잔고는 늘어나고 있음에 아직 이번 분기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 숫자만 놓고 보면 장사 잘했네. 이들이 정말 말한 대로 잘 개선을 했네 라고 하지만 주가는 요지부동이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전력기기도 교체 주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거든요. 예.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회사기구에서 자꾸 이제 환경 규제를 계속 타이트하게 맞춰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되는 배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주잔고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어떤 배를 수주를 받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늘고는 있어요. 늘고 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조선사 너네들이 항상 수주했다 그 이야기한 것들이 재무제표에 녹아서 우리에게 확신을 줘야지만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3분기는 일단 미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분기 실적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 약 2달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수주잔고가 여기서 삐끗하지 않고 계속 쌓인다? 당연히 지금의 조정을 저는 이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섹터 중에 잘 안 가는 섹터가 몇 가지 있는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설마 갈까 하다가 사요. 그럼 그때부터 안 가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는 그냥 내년 여름까지 그냥 바라보시는 게 맞다. 지금 당장 왜 빠져요? 왜 이거밖에 안 올라요? 이러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만약에 조선주를 선택을 하셨다면 시간이 필요함을 인지를 하시고 내년 하반기까지, 내년 뭐 여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신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 양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하락 전환된 상태인데요. 코스피가 0.83% 약세로 2,56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현재 약보합권입니다. 75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하루 전에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외국인 1,60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1,72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3,28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459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이 소폭이지만 50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53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확인하시죠. 오늘은 비철금속과 건강관리, 기술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 패널과 반도체 장비 업종, 더불어서 은행 업종까지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주 흐름이 좋습니다만 좀 일부 종목의 상승세는 좀 국한된 모습인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을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면서 어제부터 여행주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참 좋은 여행이 현재 20% 가까이 시세를 내면서 거래가 7,240원이고요. 노랑풍선도 15.4% 올라갑니다. 6,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중이 0.58% 강세로 1,737원이고 그밖에 그레디언트와 레드캡 투어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주 같은 경우에 수산 관련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린벨트 지역 해제 기대감에 사조 산업과 사조 대림이 오르면서 수산주 전반적으로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하남시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조 산업 오늘장에서 3.29% 강세로 현재 거래가 69,000원, 사조 대림이 2.43% 올라가면서 4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조 시푸드와 CJ 시푸드는 하락 전환된 상태이고요. 사조 오양도 지금 0.1% 소폭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지금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도 좀 해리스 관련주가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자이글이 상한가입니다. 5,490원. 코인테크가 3.62% 올라가면서 18,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0.81% 오름세고요. 아모그린텍이 1.62% 강세로 현재 거래가 6,880원입니다. 또 대표적인 해리스 수혜주죠. 마리화나 관련주인데요. 장 초반에는 모두 오르다가 지금은 일부 종목들은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내에서는 메디콕스가 3.52% 강세고요. 오성첨단 소재가 0.28% 소폭의 오름세로 1,818원.
파일약품이 보합권이고 BL팜텍이 4.45% 올라갑니다. 25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0.12%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4,065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테마가 있는 종목들로 조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그마저도 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많이 약해진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도연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 이후에 첫 프로젝트로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우주항공청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재사용 발사체를 본격적으로 상업화한 곳은 스페이스X가 유일합니다. 지난달 10월 스페이스X는 스타쉽 1단 로켓 슈퍼헤비를 발사대로 성공적으로 귀환시키면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스타쉽 1단 로켓 슈퍼헤비는 연료를 포함해서 무게가 약 3,000톤 이상의 길이 71m 정도로 거대 크기인데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재사용 발사체 기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발사체 재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소모성 우주 발사체와는 달리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주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을 발표한 이유는 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은 3년 내에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내년 말쯤 4개 기업을 선정해서 1단계 사업을 2026년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2월에 사업을 공고하고 4월에 참여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우주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이와 관련해서 우주 관련 산업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재사용 발사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 우주 관련 사업을 사업 모델로 하는 신규 상장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컨텍입니다. 컨텍은 위성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지상에서 위성 데이터를 수신하는 지상국의 운영, 설치, 그리고 유지 보수, 위성 데이터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발사체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활용되는 위성 수도 증가할 예정인데 위성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상에서 위성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상국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위성 궤도에 맞춰서 지상국을 구축해서 연결하여야 실시간 위성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상국에 설치, 운영,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루미르라는 기업입니다. 루미르는 지구 관측 인공위성 전문 기업인데 영상 레이더 위성 개발 그리고 초고해상도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이 차세대 중형 위성은 물론 달 탐사선과 누리호 등 이 다수의 국가 우주 개발 사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을 만큼 기술력도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루미르와 컨텍뿐만 아니라 우주 관련한 다수의 스타트업이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 올해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하였고 우주항공청 자체적으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규 상장주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신규 상장주는 오버행 이슈도 있고 변동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다소 힘 빠진 모습인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전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3%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미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내 증시는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가 경합주에서 초박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련주들의 변동폭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양상이 초박빙인 만큼 개표 과정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선거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11월 7일과 8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월 FOMC에서 25bp 인하가 예상이 되지만 그동안 FOMC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왔던 이력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다가오는 미 대선과 FOMC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결정이 된 만큼 위와 같은 변동성을 잘 이용하셔서 저가 매수를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외환 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연구원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주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FOMC 회의 등 빅 이벤트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빅 이벤트 체크와 함께 환율 흐름 전망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러 움직이면 어떤 영향 받을까요? 네, 최근 미국 대선 결과 전망이 우리나라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면서 상당한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적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확대되면서 향후 미국의 높은 관세로 인한 물가 하락세 둔화와 감세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다시 나타나며 1,300원 초반까지 하락했던 환율이 재차 1,300원대 후반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재 추세가 다소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최근 발생한 시장 금리와 환율의 상승세가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자, 이제 또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이제 11월 FOMC가 이제 수목 이틀 걸리고 우리는 금요일 새벽에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책 금리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 미국의 물가 상승률 추이와 고용시장 추이가 중요할 텐데요. 최근 발표된 미국 9월 PCE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월 대비로 0.2%, 전년 동기 대비로 2.1%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편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상승률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50bp 빅스텝보다는 25bp 정도 인하한 것을 예상하게 되고요. 한편 미국의 10월 비농업 고용은 1.2만 명이 증가하며 예상치인 10만 명을 크게 하회하였지만 허리케인이나 미국 항공사 파업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선 결과가 향후 인플레이션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를 바꾸며 통화정책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정책 변화에도 일정한 기간은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을 거치며 차차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미국 대선 결과 또 FOMC가 있게 되는데 주요 통화들 움직임 어떻게 좀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달러 강세 현상이 조금 더 나타나면서 미국 이외의 주요 통화 가치가 다소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대중 관세를 최대 60%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보복 관세나 완화적 통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 일정 수준의 위안화 절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EU의 경우에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보편적 관세의 영향으로 상품 수출 둔화와 대미 무역 수지 악화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유로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입장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안정세가 지연된다면 엔화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국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달러를 제외한 주요 통화들 약세 흐름을 예상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래저래 뭐 1,370원대 초중반에서 어느 정도 좀 그다음 방향성을 갖다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대선 보고 FOMC 보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김영곤님 보시기에 우리 원화 환율 결국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1,400쪽인가요? 1,300 아래 쪽일까요? 예,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뭐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변동성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이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의회 선거 결과도 남아 있고 당선자가 공약한 정책 실행의 정도와 시차에 대한 변동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 또 앞으로 미국 노동시장 둔화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해서 향후 이제 통화 완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각국의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뚜렷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외환 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대선 결과에 그 방향성이 많이 달려 있지만 이제 대선 결과가 워낙 박빙이다 보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 금값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지금 커진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고배당주로 잘 알려진 통신 또 금융주에 주목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ETF 시장에는 금 관련 상품과 또 월 배당형 상품으로 안정성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영 ETF 컨설팅 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진짜 금값 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최고가 행진인가요? 최고가를 기록하고 소폭 조정을 받는 지금 한 며칠째 살짝 밀리고 있죠. 맞습니다. 예, 2,745달러 정도. 네, 맞습니다. 온수당. 고점을 찍고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2,745달러 온수당. 예. 네네. 와, 백두산이 2,744m인데 네? 백두산 높이가 2,744인데 네. 금값이 끝까지 갔구나. 아. 우리 코스피 2,700 네. 백두산 높이만큼이라도 가려면은 백두산을 안 가봐서 안 가봐서 네. 못 가봐서 특별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 못 네, 가봐서. 그래도, 네,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금쪽 네. ETF 수익성 좋다면서요? 수익률이. 맞습니다. 금 관련된 상품들이 수익성이 좋은데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많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금의 수익률이 특히나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금 가격 같은 경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이라는 것은 다른 자산이 조금 어려웠을 때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그렇게 조금 다른 수익률이 부족했을 때 메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특히나 금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왜 금 투자할 때 흔히 왜 그 골드바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에서 나오면 골드 막 장롱에 막 쌓아두고 막. 네네. 근데 이거는 좋긴 한데 네. 그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왜 금과 관련된 투자 상품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예, 어떨까요? 뭐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금괴를 보관하는 것은 네.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 보관에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실물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 VAT라고 하죠.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별도로 내야 됩니다. 살 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도 사실 이 금을 다 이고 금은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금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ETF를 통한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거래소, 한국거래소에 KRX 금 현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금 현물 거래를 위한 별도 계좌를 트시고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역시나 ETF를 통한 그런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저기 수익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숫자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수익률 같은 경우 10월 한 달 정도의 수익률만 보더라도 예. 한 15%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한달 보이고 수익률이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뭐 원유를 투자하시는 것처럼 이 단기에 투자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으십니다. 네. 대신에 이 금 같은 경우 꾸준히 투자하시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연금 계좌에서 꾸준히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저희가 금연물 ETF, 상단에 보이는 ETF가 상장이 됐는데 수익률이 거의 10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빅테크나 아니면 반도체와 같이 뭐 하루에 뭐 4, 5%, 5, 6%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10월에 뭐 전쟁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 현물, 그다음에 금 관련된 ETF는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꽤 오래전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한국투자신탁운용 금 관련 ETF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뭐 금뿐만이 아니라 은 관련 ETF까지도 10월달 수익률 괜찮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은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금 상승 이후에 은 같은 경우 산업용으로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역시나 산업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 동안에 좀 많이 좀 주가가 은 가격이 하락한 측면이 있었는데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은 같은 경우는 금보다 조금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 투자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은도 상당한 변동성, 은 가격도 좀 변동성이 크죠. 은 가격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금보다도 맞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큽니다. 네네. 그 말씀은 네. 시세 잘 타면 수익률도 금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예, 예. 네. 대신에 네. 그만큼 변동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의 관점, 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은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부장님 계속 일단 금년만 해도 한 30% 이상 올랐는데 네. 여기 계속 뭐 금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 계속 그냥 네. 홀딩? 기존에 네. 금 같은 경우에 들어가신 지 오래된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저희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 가격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예. 많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상승한 예.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실현하시는 거를 저희가 조금 더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중장기적인 금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금리가 물론 이번 주 FOMC도 있고 뭐 대선 후보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인 방향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의 초기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역시나 금 가격이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분들 같은 경우 일부 수익을 먼저 실현하시고 다시 조금씩 적립식으로 들어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금을 하나도 안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산을 한 번에 금에 이렇게 소위 다 투자하시기보다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갖고 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정책 금리에 따른 움직임, 그 다음에 이 중앙은행 같은 경우 금 순매입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채를 조금 덜 사는 대신에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 매입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하방의 지지선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연말 그다음에 연초를 지나면서 중국, 인도와 같이 금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원한다고 해서 한 번에 그냥 다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공급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게 되면 금 가격이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가지고 가시길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왜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네. 공격적인 투자, 리스크 그렇게 감수하시려고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좀 배당형, 좀 안정 상품으로 좀 이쪽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월배당 상품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꾸준히 뭐 연 12% 또는 15% 정도 월 배당형 상품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작년 말 같은 경우에 그 월 지급식 ETF의 잔고가 4.5조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한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는 무려 14조 원에 육박하는, 지금 한두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 14조, 15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매월 꾸준히 예상 가능한 분배금 받는 ETF를 선호함에 따라 가지고 예전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이렇게 기억난다 했는데 더운 바람이 불어도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 연말이 끝나고 한 번에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상장되는 월 지급식 ETF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들어오는 배당금이 거의 꾸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ETF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저 월지급식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 기업들이 매달 뭐 배당하는 기업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매달 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대신에 여러 기업들을 같이 투자를 하겠다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시기를 좀 분산시켜서 그래서 맞습니다. ETF에서 매월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커버드 콜이라 그래 가지고 옵션 프리미엄 매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프리미엄 가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그런 자산을 통해서 투자자분들께 월 지급 ETF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드콜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어려워요. 그걸 갖다가 한번 설명 듣고 바로 다 이해를 하신다면은 김 부장님을 비롯해서 여의도의 증권가가 힘들어지죠. 그렇지는 않고 알려주세요. 좀 알기 쉽게. 오히려 저희는 투자자분들께 좀 더 많은 설명을 통해 가지고 잠재 수요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커버드콜을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좀 상단이 막혀 있는 동시에 현재 그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현재 그 분배금을 받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ETF가 있고요. 반대로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 하나가 절대적으로 좋습니까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에 나스닥 100 ETF를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현재 이 커버드콜과 같은 프리미엄 분배금은 못 받지만은 지수가 상승할 때 그대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커버드콜 같은 경우 나스닥 100 지수가 오를 때 이 상승분을 다 참여를 못합니다만 그거와 별도로 꾸준히 연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지금 받을 거냐 아니면 나중에 주가 상승하는 것을 그냥 온전히 나의 수익으로 나중에 평가 금액으로 받겠느냐의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상품은 사실 없고 커버드콜 ETF를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지수 상승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 상품의 구조적인 특징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뭐 어느 정도 다 익숙하시지만 저기 이제 타이거가 미래에셋 거 아닙니까? 네네. 코덱스가 삼성자산운용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부장님 회사는 에이스. 에이스. 한국투자신탁운용입니다. 그러면 한국 증권가에서는 에이스다 이 말씀이네? 맞습니다. 예. ETF 알파벳 순서대로 ETF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월별 배당량 말이에요. 네네. 그냥 알아듣기 쉽게 에이스 ETF 한국투신 거 들면은 뭐 어떻게 예를 들까? 1,000만 원 같으면은 월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연에 한 15% 정도이니까요. 원로는 한 150이네. 맞습니다. 연 뭐 세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연으로 한 1.25% 정도 월로 그 정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 15%라는 숫자가 매력적이긴 합니다. 물론 뭐 나중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현금 인출기,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인출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50대 투자자분들, 연금에 대한 투자 요즘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일부 정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조금 이 인출기를 앞둔 50대, 40, 50대 분들도 서서히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고 무엇보다 연금 계좌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월 배당량 ETF로 월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또 투자를 권해드리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필요한 금액이 월 500만 원이다. 또는 뭐 600만 원, 700만 원이다 하게 되면은 연 15%나 또는 뭐 10% 이렇게 투자하는 율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산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먼저 필요로 하는 월에 필요로 하는 대략적인 금액 3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금액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맞는 금액을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좀 어렵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금 자산의 또는 20%나 30% 정도 일정 부분을 매월 꾸준히 월배당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 매달 월급 느낌 나도록 매달 500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내 돈. 한 만약에 1억 정도를 만약에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500이면은 한 그 연으로 보게 되면은 한 6천인데. 6천 정도죠. 그러면은 한 1억을 갖고 계시면 1,500원이니까 4억이나 5억 정도를 4억이나 5억 정도. 네,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근데 당장에 4억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20대, 30대 분들은 사실 이렇게 목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저 400만 원도 받아줘요? 그럼요. 이 주당 가격이 10,000원대이기 때문에 바로 하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사람 기를 죽입니까? 월 500이라. 그렇죠. 네. 억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저희 당장이 아니라 저희가 뭐 10년, 20년, 60대 노후를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쌓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든지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단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버드 콜이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방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 손실에 대한 것이 있고요. 대신에 제가 커버드 콜의 단점 말씀드린 게 시장이 올라갈 때 완전히 이 상승률을 반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뭐 1000에서 시작했는데 내일 500으로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 1000으로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그냥 일반 ETF를 갖고 있으면은 수익률이 그냥 빵입니다. 내 원금을 회복한 것인데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500으로 빠졌다가 지수가 1000으로 올라왔더라도 상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한 600, 700 정도밖에 가격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한 후에 그다음에 급등하더라도 그 수익률을 완전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꾸준히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그런 투자 수단이고요.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커버드 콜이 상승했을 때 그 상승률을 다 못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충분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결국은 콜옵션 매도를 콜옵션 매도가 들어간 상품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 올라가면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100에서 50 가면 50% 하락이고 네. 그런데 50% 정도 그거는 다시 100% 오르면 다시 또 50에서 100 가면 이거는 50%가 아니고 100% 오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콜옵션에 매도한 데서 손실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훨씬 더 못 따라갑니다. 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뭔가 시장이 박스권일 때만 그 커버드 콜을 좀 고려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박스권 또는 꾸준한 우상향. 꾸준한 우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급락할 때는 역시나 커버드 콜도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매수하는데 코스피는 좀 내림세고 코스닥은 그래도 보합권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늘 흔히 하는 말로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이번 주 또 이번 주에 다 전체적으로 여러 보고 가지 이벤트 결정하셔야 소화해야죠. 되겠네요. 네, 삼성전자가 힘 못 쓰는 건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